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 완화돼서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립니다.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공개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해경지휘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이들은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의 간판 스타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 이어서 설 연휴 기간 남자부에서도 학교폭력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물론 배구 팬들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구단은 오늘 선수들 징계 수위를 밝힐 걸로 보입니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150명이 다치고 주택 등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등 각 지역 원전엔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크고 작은 여진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이 지역에 강한 비까지 예고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얀마 곳곳에서 쿠데타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9일째 이어지면서 최대 도시 양곤 시내에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군사정부의 강경 대응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미얀마 거주 미국인들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평소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3~4배가량 높아져 있어 마스크를 잘 써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지고 일부 방역 조치도 완화됩니다. 수도권의 식당이나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립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나 밤 10시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학원과 영화관, PC방과 놀이공원, 대형 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은 시간 제한이 풀립니다. 50명 미만의 인원만 허용됐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 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고 종교 활동 인원도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늘어납니다. 2달 반 가까이 2단계 이상의 조치가 수도권에는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굉장히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수도권은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립니다. 노래 연습장도 시간 제한이 사라졌지만 대신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했습니다. 예식장과 장례식장 참석 인원도 4제곱미터당 1명 이내로 완화했는데 500명을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지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모임을 허용했습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이 강화돼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2주간 집합금지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간 제한이 풀리는 시설이 수도권 48만 개, 비수도권 52만 개 등 100만 개수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코레일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 따라서 열차 승차권 발매 제한을 일부 완화합니다. 코레일은 오늘 첫 차부터 그동안 창가 좌석만 팔았던 KTX 등 모든 열차의 통로 좌석 승차권과 정기 승차권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석 운영은 계속 중단되고 차내 음식물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다른 방역 조치는 유지됩니다. 또 관광열차 운행 중지와 한 번에 구매 가능한 승차권은 4매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도 계속 시행합니다. 이번 설 연휴 보내면서 정신은 없었지만 정이 가득했던 예전의 고향 가는 길,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조금 그리우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로 무엇보다 귀성 귀경객이 크게 줄었는데요. 가림막과 체온계 앞에 서고 마스크를 쓰는 것도 일상이 됐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지난해 모습과 비교해봤습니다. 여행 가방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에 도착한 귀경객들. 긴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친척들은 보지 못한 탓에 아쉬움이 큽니다.
친척들도 보통 행사 때마다 만나는데 이제 길어지니까 코로나가 오랫동안 못 보는 거죠, 친척들을. 무엇보다 감염병 사태는 1년 새 귀경 풍속도마저 바꿔놨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긴 줄이 이어졌던 매표소. 이제는 각자 마스크는 물론이고 매표원과 손님 사이 가림막까지 생겼습니다. 자유롭게 앉을 수 있었던 의자엔 거리두기 안내 표지가 곳곳에 붙었고 저마다 한 칸씩 띄워앉기도 익숙한 일이 됐습니다. 승객이 내리고 난 버스들은 이제 소독을 거쳐야만 차고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길게 될 줄은 생각 사실 못했었어요. 이 마스크를 좀 안 쓴 분들을 좀 많이 봤고 했는데 이번에는 곳곳마다 다 가고 제가 전주도 가봤어요. 한옥마을을 가봤는데 거기도 굉장히 잘들 지키셔서 서울역도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던 귀경객들 대신 방역 분위기만 남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에 일부만 썼던 마스크는 1년 새 모든 사람에게 필수품이 됐습니다. 역사를 오가려면 곳곳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도 제어합니다. 방역 탓에 길게 늘어선 줄도 대기 장소를 가득 메운 사람도 사라졌지만 반가움보다는 답답함과 애틋함만 커졌습니다. 친척분들 만나 뵙고 싶어갖고 어디든 좀 돌아다니고도 싶고 그냥 어딜 못 놀러 가는 게 제일 갑갑한 것 같아요. 연휴 마지막 날 서울로 들어온 차도 37만 대로 지난 연휴와 비교해 24% 줄었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이 밀리긴 했지만 평소 주말 수준이었고 휴게소도 한산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1년. 내년에는 한데 모여 밥도 먹고 마스크 없이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도 가보길 기원하며 연휴를 마무리합니다. 내년 설에는 해돋이를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 데도 못 보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서 내년에는 꼭 해돋이를 보고 싶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2명으로 전날보다 16명 늘어 하루 만에 다시 150명을 넘겼습니다. 확진율도 0.9%로 최근 보름간 평균 확진율 0.6%를 웃돌면서 지난 1일 1.1% 이후 12일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누적 56명으로 늘었고 구로구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도 9명 추가돼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용산구 지인 모임과 성동구 한양대병원, 강북구 사우나 등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순천향대학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광주에 있는 종합병원까지 번졌습니다. 네, 부산에선 앞서 확진 환자가 나왔던 병원을 중심으로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입니다. 이곳에서 설 명절 연휴인 지난 11일과 12일에 근무한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순천향대학교 병원 직원과 접촉해 전파된 겁니다. 이들은 연휴 직전 전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함께한 또 다른 2명도 모두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간호사가 일했던 병원을 중심으로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첫 지인과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타지 방문하신 분 아니면 타지에서 오신 분을 만났거나 하신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는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요양원 직원과 입소자 추가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해운대구 안심요양시설과 기장병원에서도 환자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에서는 앞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대형 사업장 직원과 관련해 직장 동료 등이 연쇄 감염됐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326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303명보다 23명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는 263명으로 80%를 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63명이 확진됐습니다. 설 연휴 동안 중간 집계된 확진자는 11일 379명을 기록한 뒤 303명까지 줄었지만 마지막 날 다시 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많게는 300명대 후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첫 20대 사망자는 병원 안에서 감염돼서 급성 폐렴으로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담 병원으로 옮길 새도 없이 확진 판정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20대 중반 환자 A씨가 지난 12일 숨졌습니다. 국내에서 20대 확진자가 숨진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교통사고로 뇌출혈을 앓던 A씨는 부산에서 1년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병원 내 집단 감염이 퍼졌고 확진자와 접촉한 A씨도 감염됐습니다. 발열 증상과 함께 급성 폐렴이 나타난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전담병원으로 옮길 시간도 없었던 거로 보입니다. 코호트 격리 중에 사망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일단 증상이 발열로 증상이 시작되어서 폐렴이 급격히 진행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A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는 지난 4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환자 11명, 직원 10명, 접촉자 4명 등 모두 25명이 확진됐습니다. 누구로부터 감염이 시작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 중으로 추가 검사에서 확진자가 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로 숨짐에 따라 병원 내 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2, 3월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애초 내일 브리핑을 열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하루 앞당겼습니다. 첫 접종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부 계획에는 백신별 접종 대상과 구체적인 접종 일정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질병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 우선 접종을 결정할 경우 백신 효과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치명률까지 더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추세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더 강할 뿐만 아니라 치명률까지 더 높을 수 있다고 영국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영국 학계는 영국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후속 연구 결과를 근거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30에서 70% 정도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 연구진은 영국 전역의 다수 데이터베이스를 끌어모아 기존 연구보다 큰 규모로 코로나19 감염자를 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은 병세가 중증으로 악화해 병원에 가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다른 코로나19 바이러스들과 비교할 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입원과 사망 위험이 커지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가 내놓았던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최대 70% 강할 수 있지만 치명률을 높이지 않는다는 초기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겁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영국 일부 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이후 수주 동안 강한 전파력을 확인하며 영국 전역에서 지배적인 변이가 된 것을 넘어 80여 개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코로나19 최대 발생국인 미국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The projection that is made with regard to the UK is that probably by the end of March, the beginning of April, it actually will become more dominant in this country. 국내에 새롭게 추가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6명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영국의 과학자들이 1년쯤이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다 막아내는 이른바 유니버셜 백신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암 백신 전문인 스캔셀이 노팅엄대 연구진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이 아니라 중심부를 겨냥해서 모든 변이 바이러스에 다 작용하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올해 하반기에 인체 대상 시험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올 여름이 끝날 때쯤이면 미국에서 원하는 사람은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셸 웰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여름이 끝날 때쯤에는 접종 대상 미국인 모두가 맞을 수 있는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와 오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재택근무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인식도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택근무와 연차 사용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 1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4년 동안 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일해온 김진희 씨. 만성 비염의 알레르기로 골골대기 일수입니다. 한 달 꽉 채워 일하면 연차가 생기지만 아프면 쉬기보다 아파도 참기가 익숙합니다. 동료들 눈치가 보여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데다 하루 쉬고 오면 코로나19 증상 아니냐고 물어대니 성가신 것도 사실입니다. 3번 중에 한 번은 쓰지만 나머지 2번은 그냥 참고 나갔던 것 같아요. 콧물도 날 때도 있고 기침도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코로나 아니냐고 그럴 때마다 너무 부담이 되고 14년째 금융권에 몸담은 서준수 씨는 지난 여름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편해 보인다, 놀면서 일하냐는 부러움 섞인 지인들의 농담에 불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단 주변에서 재택근무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재택근무하는데 좋겠다, 회사가 그런 거 잘해주네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재택이면 그 노는 거네, 휴가네, 이런 식이 사람이 많긴 많아요. 재택근무를 하는 20대 회사원 김지호 씨도 상사의 시도 때도 없는 메시지를 받으면 관리를 넘어 감시당한다고 느낍니다. 집에서 일한다고 휴가가 아니라며 끊임없이 경고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업무 보고를 지시하니 압박감이 밀려옵니다. 시켜서 하는 재택근무인데 회사조차도 직원들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재택해고서도 회사로 불러가면은 그 사람들은 다 정리해고 돼도 된다. 재택을 휴가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런 재택도 영원히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회사로서는 확진자 발생을 막고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지만 방역을 명목으로 직원들을 지나치게 옥죄는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무서운 속도로 일상에 침투하고 있지만 인식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으로 가더라도 계속 감시하고 통제하는 문화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과거의 불만이 새로운 풍토 속에서의 또 다른 불만으로 나타나지 않나. 아파도 일하는 게 미덕이란 분위기와 재택근무는 상대적으로 편할 거란 편견은 결국 우리 사회 방역망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일단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전국민 지급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설 민심이라는 겁니다. 선별 지급이냐, 전국민 지급이냐가 관건이었는데 다음 달 중 선별 지급을 못 박았습니다. 이달에 협의를 끝내고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하는 대로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손실보상제 입법에 나서겠지만 꽤 많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겁니다.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 규모를 늘려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고 재원은 올해 본 예산에서 아낄 부분은 아끼되 더 필요한 부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민 지급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소비진장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 그렇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그러나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야당에서 제기하는 선거용 돈 퍼주기라는 비판에는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당 정청은 연휴 마지막 날 협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입장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하고 편성, 지급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포문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선별과 전국민 동시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입장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홍남기 사퇴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민주당과 정부 간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정부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셈입니다. 하지만 향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당정 간 입장 조율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철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들 모두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TV토론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여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견제 기류가, 야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파열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깨동무하며 경선을 치르자던 민주당의 두 서울시장 예비 후보, TV토론회를 앞두고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안중근 의사 묘역을 참배한 뒤 강동구를 찾아 핵심 공약인 21분 콤팩트 도시 구상을 강조했지만 21분 도시의 서울의 표본이 될 것이고 이것이 전 세계 도시를 앞으로 100년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경쟁자인 우상호 의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지고 협치에도 부적합하다는 지적은 물론 공약을 두고는 빈약하다고까지 꼬집었습니다. 21분 도시 공약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민주당다운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을 이제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쟁하랴 조율하랴 야권 주자들도 분주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나 검야권 단일화를 논의했고 우리가 단일화 과정을 거친다면 그거 자체가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확대입니다. 지금 연간 5천 명 지원하는 것을 10배로 늘려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명동 상권을 찾아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좀 더 과학적인 기준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제안하고 그리고 또 받아들여줄 수 있도록 이렇듯 분주한 와중에 삐걱대는 모습도 잇따라 목격됐습니다. 김선동 전 의원을 캠프에 합류시켜 지지층 결집을 노렸던 나경원 전 의원은 갑작스러운 지지 철회와 맞닥뜨렸고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TV토론회는 개최 하루 전 사실상 무산돼 제3지대의 분열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경선은 목전에 닥쳤고 선거는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 거세지는 후보들의 수싸움과 신경전에 긴장감 역시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서울시와 민간 기업이 대규모 개발 문제를 놓고 여기저기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처리 문제가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하림그룹의 양재동 물류단지 개발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구수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부근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입니다. 정부가 도시첨단 물류 시범단지로 지정한 이 부지를 하림그룹이 사들였고 지난해 8월 서울시에 개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해 70층짜리 물류 연구개발 등 복합시설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교통 여건과 주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용적률 400%의 50층 이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하를 개발을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대략 한 1600% 이상을 넘는 이런 초고밀 개발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부지인데 불구하고 여기는 400% 이하의 또 많은 공공기여로 한다는 게 과연 시민의 정서에 맞는 형평성 있는 공정한 행정인지. 하림 측은 서울시가 사업을 지연시킨 탓에 지금까지 약 1,5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서울시가 법령과 국가계획,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데다 하림 측 일부 주주는 공익감사까지 청구한 상태입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한다는 게 다른 데는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에 적용을 받는 데고 여기는 물류시설법에 적용을 받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걸 등가적으로 형평성이 문제된다는 그 논리 자체를 저희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인근 송현동 부지 매각 문제도 지지부진합니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공원화하기로 했지만 당장 돈이 없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대신 대한항공의 땅값을 치르고 LH에는 시소유 다른 땅을 넘겨주는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마포구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용지가 유력했는데 인근 민원이 거세지면서 LH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다른 후보지를 놓고 협의해야 하지만 서울시장도 LH 사장도 공석이어서 논의가 진척될 리 없습니다. 굵직한 도시개발 이슈를 수장 없이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 결국 문제 해결 실마리는 오는 4월 차기 시장이 결정된 이후에나 풀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구수볼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해경지휘부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11명 모두에 대해서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거셌던 해경 책임론에도 형사 책임을 진 건 해경 123정장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검찰은 5년여 만에 특별수사단을 꾸려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고 죄가 없다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을 지휘했어야 하는데도 제대로 지휘 통제를 하지 못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재판이 이어진 끝에 법원은 오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이 정한 최고 형량입니다.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 등 승객 수백 명이 숨졌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른 피고인 10명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를 막지 못해 유가족에게 사죄한다면서도 모든 재난 현장 구조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며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고의든 실수든 살인을 한 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 법정에 나가 이번에는 해경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을지 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는 여러 달 방치돼 발견 당시 미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살인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과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 남편과 오래전에 헤어진 탓에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빌라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주민은 A씨 부모가 평소 숨진 손녀가 엄마와 이사가 함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해서 A씨가 가족에게 숨진 딸과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속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 전 인근으로 이사했으며 또 다른 남성과 사이에 아이를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애 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낮 2시 반 아동학대 혐의 등을 받는 30대 특수반 보육교사 A씨와 일반 보육교사 20대 B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배구 간판 스타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 이어서 설 연휴 기간 남자부에서도 학교 폭력 폭로가 나왔습니다. 팬심이 싸늘해진 가운데 오늘 구단은 선수들 징계 수위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합쳐서 연봉 10억 원, 실력과 인기를 뽐내던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는
학교 폭력 논란에 손편지로 사과하고 팀을 떠나 자숙 중입니다. 팀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돼서 팬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필 사과문 이후에도 일파만파. 자매를 만난 게 불행의 시작이다. 전 재산을 다 줘도 피해자 상처는 안 없어진다는 추가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남자부 송명근 선수도 고등학생 때 한 학년 후배 급소를 때려 봉합수술을 받게 한 일이 폭로돼 구단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스타들의 어두운 과거에 피해자들은 물론 배구 팬도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다영 선수의 경우 SNS로 선배를 저격하고 갈등을 일으켜 학교 폭력 논란을 자초한 면이 있어서 여론이 더 싸늘합니다. 흥국생명과 OK금융그룹 두 구단은 이르면 오늘 징계 여부를 발표합니다. 출장 정지 처분을 검토 중인데 전례 없는 학교 폭력 사건인데다 마땅한 규정도 없어 수위가 고민입니다. 한국 프로배구연맹 코보 규정에도 중대 범죄 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뿐 학교 폭력이나 사회적 무리에 해당하는 조항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태극마크는 어려운데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선수를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올림픽 티켓을 따는데 1등 공신이었지만 도쿄를 밟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처음 올림픽 나가는데요. 연경원이 있을 때 저도 꼭 메달을 꼭 따고 싶어요.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화 탓인지 학폭 추가 폭로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V리그가 사생결단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섰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송명근 심경섭 선수가 올 시즌 남은 경기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OK금융그룹 구단은 송명근 심경섭 선수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남은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감독을 통해 전달해와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명근은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서 그때 했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하고 나쁜 행동이었는지 처절하게 느끼고 있으며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경찰과 법원 공무원이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앞세워서 판매책 역할을 했는데 여기엔 조폭 출신도 끼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을 위해 마스크 공장을 알아보던 차모 씨는 지인 소개로 판매책 송모 씨를 만났습니다. 송 씨는 친삼촌인 현직 경찰관 A 씨와 함께 일하고 있다며 자신을 믿고 거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A 씨가 연쇄살인범 최신종 검거팀의 일원이었다며 증거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뒤를 봐주는 사람이 삼촌이 공무원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스크는 받으실 거니까 좀 시간을 달라. 그 당시 전주에서 경찰을 끼지 않고는 마스크 거래를 할 수 없다겠어요. 차 씨는 마스크 40만 장을 사기로 하고 2억 원을 보냈습니다. 송 씨 안내로 전북 전주시 마스크 공장을 찾아가 A 씨를 직접 만난 뒤로 믿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관 A 씨는 이곳 공장 내부를 직접 안내하고 물건들을 곧 보낼 것이다. 내가 공무원이라며 구두 약속까지 했다는 게 차 씨 주장입니다. 하지만 납품은 차일 피일 미뤄졌습니다. A 씨 등은 공적 물량부터 대야 한다. 식약처 단속으로 물건을 압류당했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지금 있는 물건들을 급하게 처리를 하고 오늘 다 확인했었어요. 어제부터 계속 진행해가지고 내 눈알이 빠지려고 그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돈 설명하고 우리 씨한테 드려야 할 그 금액에 대해서 월요일날 12시 안에 끝내드릴게요. 월요일 12시 안에요? 네. 2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억 1,000인가?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마스크 한 장 못 받았고 돌려받기로 한 원금도 단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차 씨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 성북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A 씨가 은행 계좌로 1,400만 원, 현금 6,500만 원 등 모두 1억 원 넘게 챙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돈을 줄 때 저희 집에서 나가는 기준비용, 지주점 이런 걸 보잖아요. 예약도 있고. A씨는 상거래 등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의혹도 받습니다. 그 전부터 내가 얘한테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계속. 얼마를 받으실 돈이 있었어요, 얘한테? 크게는 아닌데 제가 처음 조사 받으면서 나 이 마스크 맞자도 모른다. A씨를 소개한 송씨는 조직폭력배 출신, 또 다른 공범 B씨도 있었는데 현직 법원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판매책으로 활동하며 수익을 챙겼는데 불법 마스크를 팔면서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정 마스크가 40%가 60% 줄었어. 이게 좀 많이 나오기는. 그러니까 공적으로 납품하는 거 말고 알았어. 공적 그 물량 납품할 거 말고 뒤로 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쪽에서 형님한테 우리가 자유 거래로. 내가 뺄수 두번 챙겼지.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송씨가 모든 돈을 챙겼고 자신들은 사기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내 연장 청구는 기록하면은 10원 값도 아니고 장본이 돼야지. 뭔지도 모르고 지네끼리 그것도 모르고. 경찰은 최근 송씨를 구속하고 조만간 현직 경찰관인 A씨와 법원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안유락입니다. YTN은 오늘부터 전남 담양에 있는 재직 공장 한솔 페이퍼텍을 둘러싼 불법과 탈법을 잇따라 고발합니다. 오늘은 먼저 국유지와 사유지를 수십 년 동안 무단으로 썼거나 쓰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지난 1983년 전남 담양군 대전면 소재지 바로 옆에 들어선 제지 공장입니다. 대전면 남쪽에서 오일시장과 학교가 있는 것으로 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길은 보시는 것처럼 공장으로 이어집니다. 공장 한가운데에 마을 길이 있었던 셈입니다. 한솔 페이퍼텍 공장 안을 가로지르는 폭 4m 정도의 국유지 길은 수백여 미터. 한솔 페이퍼텍은 얼마 전 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 철문을 달아 걸어 잠그고 마치 자신들의 땅처럼 쏘았습니다. 이 길로 해서 어르신들이 시장도 보러 다니고 그런 길인데 양녕제 시절 그 들어선 이후로 그 어느 순간에 이 도로를 막아버리고 자기들이 지금 이 뒤가 다 그린벨트인데 자기들 땅처럼 도로를 막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공장 정문 옆 국유지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얼마 전에 원상 복구했습니다. 두 건의 국유지에 대해서 20년, 30년 동안은 무단으로 사용해서 저희들이 민원 제기해서 20, 30년 동안은 아무 제재 없이 자기 땅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중 땅에도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지금 이쪽가 영천이시 문중 땅으로 들어갔고 영천이시에서 문중에서 이거를 원상복귀 해주라고 했는데도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장을 세울 때는 설계 도면에 공장 옆 도로가 6m로 돼 있지만 실제는 4m도 되지 않습니다. 하루 100대가 넘는 대형 화물차가 다니는 정문 앞 진입로도 땅 주인이 원상 복구를 바라는 사유지입니다. 이에 대해 한솔 페이퍼텍은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회사만을 위한 진입로가 아니라 공용 도로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유지 사용료를 주고 써왔으나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국유지 무단 사용이 가능했는지, 사유지는 누가 포장해 쓰도록 허가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150명이 다치고 주택 등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크고 작은 여진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이 지역에 강한 비까지 예고돼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서 있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충격에 남성이 다급히 책상 밑으로 피신합니다. 후쿠시마와 미야기 일대를 뒤흔든 규모 7.3의 강진. 날이 밝으면서 곳곳에 남기고 간 상흔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산사태로 끊긴 도로에는 바위에 부서진 차량이 그대로 남아있고 신칸센이 달리던 철로는 지진의 충격에 파손돼 전신주까지 기울었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집. 아수라장이 된 피해 현장에서 사람들은 10년 전 공포의 그날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揺れはね、もうものすごいね。やっぱり10年前と同じくらいですよ。 이번 강진이 일어난 뒤 규모 5.2의 여진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크고 작은 여진이 수십 차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今後1週間ほどは最大震度6強程度の地震に注意し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をいたします。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 예보된 강한 비도 추가 피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크게 흔들린 뒤 약해진 지반이 비 때문에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자위대를 현장에 파견해 피해 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운행이 전면 중단된 토호쿠 지역 신칸센이 정상 운행되려면 최소 열흘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 등 각 지역 원전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얀마 곳곳에서 쿠데타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9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시내에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군사정부의 강경 대응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미얀마 거주 미국인들에게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양곤 시청 부근 도로 한가운데 장갑차가 멈춰 서 있습니다. 항의 팻말을 든 승려가 장갑차 앞에서 저항의 표시 세 손가락 경례를 합니다.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장갑차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양곤에 장갑차가 배치된 것은 지난 1일 쿠데타 이후 처음입니다. 대규모 시위의 중심지인 양곤으로 군 병력이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갑차 등장 보도 이후 미국 대사관은 미얀마 거주 미국인들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북부 지역 발전소에도 군병력이 배치돼 시위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대포와 총기까지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정부가 죄수 2만여 명을 사면한 뒤 폭력배들이 주민들을 공격하는 백색 테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군정이 공포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 태란문에 배 우리 내내야라 보 너 저노 우리 알로 우리 4ယောက်ကလည်း 저노မနေ့ည မိထားတယ်ပေါ့ကျွန်တော်ရှေ့မှာထင်းတဲ့အတိုင်းပဲ우리 4ယောက်ကျွန်တော်ရက်ကွက်ထဲကိုဝင်လာတယ်မနေ့ညကျွန်တော်ဖမ်းထားတယ်ထိန်းသိမ်းထားတယ် 대규모 항의 시위가 9일 연속 이어지고 공무원들의 업무 복귀 거부 사태도 확산하면서 군정의 강경 진압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안이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의 이탈표는 7표에 그쳤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 심판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탄핵안을 부결했습니다. 유죄 선고에는 상원 전체 100명 중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태에서 공화당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지만 반란표는 7표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백악관 앞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의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로 지난달 13일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January 6th will live as a day of infamy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failure to convict Donald Trump will live as a vote of infamy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Senat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원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되자 성명을 내고 이번 탄핵 심판이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로 마무리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부양안 처리 등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12일 메릴랜드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떠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 내내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별장에 머무르면서 탄핵 심판의 그늘을 벗어나 있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되자 이번 일이 취약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다고 말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최종 표결이 유죄 결정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혐의의 본질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역사의 이 슬픈 장은 민주주의가 취약하며 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서울에 내리던 약한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과 충북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곳곳으로 5mm 미만이 더 내린 뒤 그치겠고요.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이 영상 5.3도인데 낮 기온이 3도 선에 그치면서 아침보다 더 춥겠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걸 염두에 두시고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영남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진주는 90m, 합천은 120, 고성 140m 등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진 곳들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 상황도 여전히 좋지 못한데요. 현재 수도권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평소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3, 4배가량이 높아져 있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하다가 오후부터 찬바람에 먼지가 밀려나며 농도는 옅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교해 많게는 11도가량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3도, 대전 6도, 대구 9도, 광주는 7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또 한 차례 지나겠고요. 기온은 점차 낮아져서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부터 누그러지면서 이번 한 주간 봄과 겨울 두 계절로 오가겠습니다. 극심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 강진 소식, 신문들은 사진과 함께 전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책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출간을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온난화 억제를 위해선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세대의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빌 게이츠는 신형 원자로 개발업체 테라파워의 설립자이자 이사회 의장입니다. 설 연휴 기간 중부지방을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 기상 정체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조선일보는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한 영향 탓이란 분석을 곁들였습니다. 2017년 이후 3년 만에 이용 건수가 줄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코로나로 가족 모임이 줄면서 시집 또는 처가 식구와의 갈등도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과 함께 이혼 수요가 준 게 아니라 코로나로 재판 자체가 많이 안 열린 탓이란 분석도 소개했습니다. 동화작가 한예찬 씨가 11살 아이를 2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판결에는 한예찬 씨가 서연이와 시리즈 등 초등학생용 판타지 역사물을 주로 썼고 10살에서 11살 여자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도서를 쓰기도 했으며 1심 유죄 판결 뒤에도 그의 책은 대부분 판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슬레와 허쉬 등 대표적인 글로벌 초콜릿 회사들이 아프리카 카카오 농장에서 벌어진 아동 노동 착취를 묵인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초콜릿 기업들이 카카오 납품 농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어린이 수천 명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사실을 묵인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SBS가 설 특선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동성 간의 키스 장면을 삭제했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찌우는 모욕이란 비판에 SBS 측은 15세 이상 시청가를 고려한 편집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조간 브리핑 권남기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 완화돼서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립니다.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공개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해경지휘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이들은 선체 진입지휘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150명이 다치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등 각 지역 원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크고 작은 여진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이 지역에 강한 비까지 예고돼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얀마 곳곳에서 쿠데타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9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휴대 도시 양곤 시내에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군사정부의 강경 대응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미얀마 거주 미국인들에게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완화됩니다.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직계 가족에게는 허용되는데 다만 부모 없이 형제끼리 만나는 건 안 됩니다. 또 샤워실 운영은 가능하지만 항증막이나 사우나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염혜원 기자가 세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 가족은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님, 아들, 딸,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사는 곳이 달라도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외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뺀 형제, 자매 5명 이상의 모임은 불가능합니다. 가족 모임에 지인이 낀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음식점과 카페, 헬스장 등 운동시설도 밤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설별로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나 음료, 디저트 종류만 주문했을 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하라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노래 연습장도 4명 이하로 허용하는데 마스크를 써야 하고 물과 무알콜 음료만 마실 수 있습니다.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에서는 운동 뒤 샤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땀을 내는 사우나와 한증막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헌팅 포차와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도 석 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단 밤 10시까지 조건부입니다. 감염 취약시설인 만큼 춤을 추거나 합석하는 것, 자리를 이동하는 것 모두 안 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끊이지 않는 종교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제한도 일부 완화됩니다. 좌석수의 20%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하지만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암송해서는 안 되고 성가대 운영도 금지입니다. 숙박, 모임, 단체 식사 역시 제한을 풀지 않았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합숙이나 소규모 모임 등으로 감염 위험이 큰 종교 관련 시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선제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미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숫자는 이틀 연속으로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또 6명 확인되는 등 불안 요소는 여전합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에도 코로나19 상황은 불안정했습니다. 연휴 직전 신규 확진이 500명대에서 400명,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검사 건수가 연휴 기간 일시적으로 감소한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입국 단계인 검역과 자가격리 과정에서 변이 감염자가 걸러지고 있습니다. 자칫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도 우려됩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발전한다면 상당히 큰 대규모의
또 다른 대유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설 연휴 인구 대이동에 따른 감염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수도권은 직전주보다 24명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25명 줄었습니다.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되어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감염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부작용이 겹칠 경우 3차 유행이 급속도로 재확산할 수 있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326명으로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303명보다 23명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가 263명으로 80%를 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6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많게는 300명대 후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에 사는 시리아인과 충남 금산의 유학생 같은 외국인 사회에서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 사회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최근 전남 거주 시리아인 전체에 코로나19 집단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나주 거주 시리아인들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가족을 만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시리아인 가족 20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경기도 여주에서 만난 겁니다. 이 가운데 여주와 나주에 사는 15명이 감염됐고 나주의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방역 지침을 알기 힘든 특성이 있는 외국인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밀집시설 61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상황을 살피고 전국 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도 추진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1만 6천여 명에 대해서는 1:1 전화상담을 통해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기숙사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숙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안에 먼저 선별 지급하고 전 국민 지급은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명 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민주당과 정부가 서로 양보한 모양새입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설 민심이라는 겁니다. 선별 지급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가 관건이었는데 다음 달 중 선별 지급을 못 박았습니다. 이달에 협의를 끝내고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하는 대로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손실보상제 입법에 나서겠지만 꽤 많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겁니다.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 규모를 늘려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고 재원은 올해 본 예산에서 아낄 부분은 아끼되 더 필요한 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 그렇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그러나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야당에서 제기하는 선거용 돈 퍼주기라는 비판에는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당 정청은 연휴 마지막 날 협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입장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하고 편성, 지급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포문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선별과 전국민 동시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입장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홍남기 사퇴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민주당과 정부 간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정부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셈입니다. 하지만 향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당정 간 입장 조율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철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모두 개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를 둘러싼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도 주변의 시선과 편견 때문에 또 다른 괴로움과 싸워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중등교사 임용고시 1차 시험을 하루 앞두고 노량진의 유명 임용고시 준비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는 시험을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년 동안 중등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박혜지 씨. 시험 직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응시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박 씨는 지금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이야기인데 이거 한 줄로 이렇게 응시를 불가하게 만든다고? 잠을 전혀 못 자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항우울제랑 수면제 없이는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좀 많이 힘든 상태고요. 큰 상처를 받았지만 빼앗긴 꿈을 되찾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부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인정을 받겠다며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때마다 너는 확진자라서 너는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 응시를 할 수 없어 라는 일들이 내년에도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행동에 나섰고 반년 전 외할머니 장례식을 찾은 조문객들의 답례 인사를 다니던 중 확진된 김지호 씨.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도 회사에선 방역을 이유로 출근을 만료했습니다. 한술 더 떠 사내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리라는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김 씨는 결국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결백을 주장해야 되는 거지? 나는 어디 가서 논 것도 아니었고 내가 어디 가서 가지 말란 데 간 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죄가 없지만 결백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놓이게 되어서 김 씨는 확진부터 완치까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편견이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면서 나온 차별이 제일 사실 좀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 글을 계속 써내려가면 누군가는 이런 혐오의 시선과 차별의 행동들을 충분히 걷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취업준비생 이정환 씨는 완치 판정 이후 5차례나 혈장 공여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 번은 코로나19로 위독해진 할머니를 돕기 위해, 나머지는 혈장 치료제 개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할머니한테 맞는 혈액형과 완치자 혈장이 필요했는데 제가 기존에 그 고대 안산병원에서 혈장 공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취업 한파 속에서 타인을 생각하기 버겁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씨는 치료해준 사회에 보은하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국민들의 세금이나 아니면 국가 덕분으로 진짜 별 무리 없이 잘 완치를 하고 사회에 나갔는데 제가 도움받은 게 있으니까 사회에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 1천여 명. 힘겹게 병마와 싸웠지만 완치 이후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코로나19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더 강할 뿐 아니라 치명률까지 더 높을 수 있다고 영국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영국 학계는 영국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후속 연구 결과를 근거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30에서 70% 정도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현지 시간 14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올 여름이 끝날 때쯤이면 미국에서 원하는 사람은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여름이 끝날 때쯤에는 접종 대상 미국인 모두가 맞을 수 있는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은 일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백신 개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마다 백신을 개량할 필요 없이 모든 변이 바이러스를 다 막을 수 있는 코로나19 범용 백신이 1년 안에 개발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스파이크라고 불리는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을 겨냥하는 항체가 만들어지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 이 돌기 단백질은 변이가 잘 일어납니다. 현재 개발된 백신이 일부 변이 바이러스의 효능이 떨어지는 건 이 때문입니다. 백신 개발사들은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도 잘 듣도록 백신을 개량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이 백신도 효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의 암 백신 전문 기업인 스캔셀과 노팅엄대 연구진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변이를 포함해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 범용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이 아니라 중심부의 단백질을 공략하는 백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심 부분은 돌기 단백질보다 훨씬 변이가 적습니다.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 독감도 변이를 다 막는 범용 백신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연구진은 그러나 지금까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가 잘 이루어지면 1년 안에 범용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고 다른 피고인 10명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끝에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애 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아동학대 혐의 등을 받는 30대 특수반 보육교사 A씨와 일반 보육교사 20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반전세 거래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면서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7만 5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반전세로 부르는 월세를 낀 거래는 2만 4천여 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과 비교하면 4.7%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10월을 제외하고 반전세 거래 비중은 모든 달에 30%를 넘었고 11월에는 40%를 돌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고가 전세가 몰려있는 강남권과 서울 외곽에서 반전세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반전세 비율이 크게 높아졌고 은평구와 구로구도 최근까지 반전세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전셋값이 뛰면서 집주인들은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강남권의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반전세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에는 같은 보증금에 월세만 330만 원으로 임대료가 80만 원 올랐습니다.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월세로 받는 것이 유리한 데다가 보유세가 크게 늘면서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내려는 집주인이 늘어난 것도 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오르며 현금으로 월세를 내야 하는 서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앞으로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는 일정 기간 임차인으로 살다가 비교적 저렴하게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군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입주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공공임대 분양 전환 아파트. 2014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비만 오면 여기저기 물이 줄줄 샙니다. 건물 곳곳에 금이가 있고 맨손으로 건드려도 외벽이 툭툭 떨어집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은 이제 놀랍지도 않을 정도. 18층까지 그 어르신들이랑 그 아이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참 힘들었거든요. 며칠 정도나 멈춰 있었어요? 이게 승강기간 10에서 한 10일 정도 멈춰 있었거든요. 10일? 예. 주민들은 부실한 건설사가 임대 사업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고 지적합니다. 건설사에서 내야 되는데 건설사에서 납부를 안 하니까 지금 세대에서 나눠서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 관리사무소 운영도 지금 계속 빵꾸가 나는 거고. 애초 아파트를 지었던 건설사는 우선 분양을 앞둔 지난 2018년 자본금 5억 원 규모인 지금의 건설사에 900세대 넘는 아파트 단지를 매각했습니다. 이후 지자체 요구 조건을 충족 못해 우선 분양이 터덕거렸고 약 20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당시 퇴거 세대 중 상당수는 건설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야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건설사 대신 환급한 보증금은 이 아파트에서만 170억 원, 전국적으로는 230억 원이 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사를 상대로 통장 압류에 나섰지만 피해 복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런 혼란 속에 건설사는 신탁사와 담보신탁 계약을 맺고도 아파트 임대 사업을 이어갔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에게 물건 판매를 했고 이게 지금 담보신탁을 체결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월세신탁들끼리 모여서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 고발한 세대가 한 13세대 정도 되고요. 저희가 피해를 입은 세대가 거의 한 90세대 정도 돼요. 이들이 사는 아파트에 대한 신탁사의 공매 절차는 당장 이달 말부터 차례로 시작됩니다. 반론을 듣기 위해 해당 건설사 측에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직원과의 연결이 실패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미얀마 곳곳에서 쿠데타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9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시내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군사정부의 강경 대응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미얀마 거주 미국인들에게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양곤 시청 부근 도로 한가운데 장갑차가 멈춰 서 있습니다. 항의 팻말을 든 승려가 장갑차 앞에서 저항의 표시 세 손가락 경례를 합니다.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장갑차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양곤에 장갑차가 배치된 것은 지난 1일 쿠데타 이후 처음입니다. 대규모 시위의 중심지인 양곤으로 군 병력이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갑차 등장 보도 이후 미국 대사관은 미얀마 거주 미국인들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북부 지역 발전소에도 군병력이 배치돼 시위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대포와 총기까지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정부가 죄수 2만여 명을 사면한 뒤 폭력배들이 주민들을 공격하는 백색 테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군정이 공포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 태란문에 배 우리 내내야라 보노 저는 우리 알로 우리 레야가 래 저는 머네냐 미라래 보 저는 시만 태네 다음에 우리 레야 저 약고래 원라래 머네냐 저는 반다래 태네나래 대규모 항의 시위가 9일 연속 이어지고 공무원들의 업무 복귀 거부 사태도 확산하면서 군정의 강경 진압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상원에 부결되자 이번 일이 취약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연방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된 뒤 내놓은 입장문에서 최종 표결이 유죄 결정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혐의의 본질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역사의 이 슬픈 장은 민주주의가 취약하며 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방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의 탄핵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이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현지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국무장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패배한 것으로 나온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표를 찾아내라고 위협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150명이 다치고 주택 등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크고 작은 여진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이 지역에 강한 비까지 예고돼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서 있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충격에 남성이 다급히 책상 밑으로 피신합니다. 후쿠시마와 미야기 일대를 뒤흔든 규모 7.3의 강진. 날이 밝으면서 곳곳에 남기고 간 상흔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산사태로 끊긴 도로에는 바위에 부서진 차량이 그대로 남아있고 신칸센이 달리던 철로는 지진의 충격에 파손돼 전신주까지 기울었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집. 아수라장이 된 피해 현장에서 사람들은 10년 전 공포의 그날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揺れがねもうものすごいねやっぱり10年前と同じくらいですよ. 이번 강진이 일어난 뒤 규모 5.2의 여진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크고 작은 여진이 수십 차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今後1週間ほどは最大震度6強程度の地震に注意し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をいたします.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 예보된 강한 비도 추가 피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크게 흔들린 뒤 약해진 지반이 비 때문에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자위대를 현장에 파견해 피해 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운행이 전면 중단된 토호쿠 지역 신칸센이 정상 운행되려면 최소 열흘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 등 각 지역 원전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까지 덮쳤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기니 보건당국은 에볼라 바이러스 증세로 4명이 사망했다고 밝히고 에볼라 유행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부의 민주 콩고에서도 지난 7일 석 달 만에 에볼라 사망자가 보고된 이후 4번째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지난 2013년 말 기니와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를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해 2016년까지 11,300명이 사망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서울 명동의 화장품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인천에선 연휴에도 폐소 찌꺼기를 청소하던 작업자 2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1명은 숨졌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건물 벽이 까맣게 그을렸고 천장은 내려앉아 뼈대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진열된 화장품 대신 잿가루가 한가득 쌓였습니다. 서울 명동의 화장품 가게에서 불이 난 건 새벽 4시 50분쯤. 불은 3시간여 만에 꺼졌고 50대 남성 등 3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상, 경상 3명이요. 그 전선 쪽에서 불이 났다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건물 1층에서 시작된 불이 바로 옆에 있는 점포들까지 집어삼키면서 소방서 추산 4억 5천만 원어치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난 가게는 명동 한복판에 있어 월 임차료만 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 좋지. 왜냐면 이러면 우리도 서로가 다 고생인데 저기도 맨날 장사 안 돼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빨리 풀렸으면 좋겠어. 얼른. 경찰과 소방당국은 관계 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인천의 폐수 처리 시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힘껏 끌어올립니다. 연휴에도 출근해 폐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유독가스를 마신 40대 작업자 A씨가 사고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A씨를 구하기 위해 들어간 동료도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좀 전에 오전에 사망하셨고 한 분은 아직 의식불명입니다. 두 분 다 아직 다 의식불명이었으니까. 경찰은 유독가스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이번 주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폭 인사가 될 거란 관측이 우세한데요. 이번 인사에선 특히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권이 더 공고해질지가 관심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인사로 법무부는 고위 간부 4명만 수평 이동시키는 등 인사폭을 최소화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나 6개월 단위로 인사가 단행된 점을 고려했다며 조직 안정에 방점을 뒀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소폭일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관심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간부 진용입니다. 박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지검장을 끝내 유임시킨 만큼 이번 인사는 이 지검장의 지휘권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 징계 사태 때 사의를 표하면서 공석이 된 김욱준 전 1차장 검사 자리에는 이 지검장의 측근이 배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2, 3, 4차장 검사는 아직 교체 시기가 아니지만 윤 총장 사태 때 이 지검장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선임 부장인 변필건 형사 1부장도 검언유착 관련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놓고 이 지검장과 갈등을 빚어와 이동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는 원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 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 3부장 등의 유임 여부가 주목됩니다. 앞서 박 장관과 윤 총장은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2차례 회동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인사 발표 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최종 인사안을 제공하지 않아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양측이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 나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농사에서 종자는 농사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네, 농민에게 좋은 품질의 국산 종자를 보급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 또 해외로 빠져나가는 종자 로열티를 막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윤재 기자입니다. 트랙터가 넓은 마당으로 들어오고 콩과 옥수수 같은 농작물이 하나둘 내려집니다. 계절이 바뀌고 농민 손을 거치면 좋은 농산물로 다시 태어날 종자들입니다.
국산 신품종 종자를 길러내 보급하고 관리하는 종자 처리센터가 경북 안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덕분에 종자 생산 농가는 품질 좋은 종자를 길러 안정적으로 판매할 길이 열렸습니다. 기준에만 적합하면은 또 100% 다수매가니까 저희에서는 또 판매 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농사만 지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또 농사도 전념할 수 있고. 품질 검사를 통과한 종자는 선별 약물 처리 과정을 거쳐 저장됩니다. 종자가 이 설비 안으로 들어가면 크기, 무게, 색깔별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선별된 씨앗을 심으면 품질이 고른 작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 품종에 따라 병해충을 견디고 잘 자라게 하는 약품 처리 과정도 거칩니다. 까다로운 관리를 받은 국산 종자는 일반 농가로 다시 보급됩니다. 유전자 변형콩 혼입이라든지 수입콩 혼입이라든지 이종 혼입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농사 생산량 증대나 농가들이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관리하는 종자는 모두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국산 품종. 우수한 국산 품종을 잘 기르고 관리해 보급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품종을 저희가 농가에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저희가 저번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2년이면은 직접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품종 보급으로 해외에 로열티를 주는 농작물을 대체하는 등 종자산업 발전에 투자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 강진 소식, 신문들은 사진과 함께 전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책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출간을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온난화 억제를 위해선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세대의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빌 게이츠는 신형 원자로 개발업체 테라파워의 설립자이자 이사회 의장입니다. 설 연휴 기간 중부지방을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 기상 정체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조선일보는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한 영향 탓이란 분석을 곁들였습니다. 2017년 이후 3년 만에 이용 건수가 줄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코로나로 가족 모임이 줄면서 시집 또는 처가 식구와의 갈등도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과 함께 이혼 수요가 준 게 아니라 코로나로 재판 자체가 많이 안 열린 탓이란 분석도 소개했습니다. 동화작가 한예찬 씨가 11살 아이를 2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판결에는 한예찬 씨가 서연이와 시리즈 등 초등학생용 판타지 역사물을 주로 썼고 10살에서 11살 여자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도서를 쓰기도 했으며 1심 유죄 판결 뒤에도 그의 책은 대부분 판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슬레와 허쉬 등 대표적인 글로벌 초콜릿 회사들이 아프리카 카카오 농장에서 벌어진 아동 노동 착취를 묵인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초콜릿 기업들이 카카오 납품 농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어린이 수천 명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사실을 묵인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SBS가 설 특선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동성 간의 키스 장면을 삭제했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띄우는 모욕이란 비판에 SBS 측은 15세 이상 시청가를 고려한 편집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조간 브리핑 권남기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도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현재 중서부와 전북,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 곳곳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미세먼지는 오후에 찬바람이 강해지며 점차 해소가 되겠지만 이 대신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린 뒤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겠고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이나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중서부와 호남, 경북 서부에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산간에는 1에서 3cm가량의 눈도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충북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내려가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3도, 대전은 6도, 광주는 7도, 부산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